네, 요즘 월급쟁이들 진짜 월급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데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자꾸 더 늘어난다고 하니까 더 이제 불안하고 무서운 거죠.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이런 기사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빚투 영끌로 정말 소가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연 꼭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작년이나 최근에 아니면 연끌을 해서 지금 소가리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분이 계시다 그럼 그분께 이 영상 공유 링크 걸어서 보내주시는 그런 또 센스를 발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같은 금리 인상 시기에 집값은 떨어지고 대출이자는 계속 올라가니 눈앞이 깜깜합니다. 종잣돈 모으기는커녕 좀처럼 줄지 않는 대출 빚에 어디서부터 손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렵게 마련한 집을 팔지 않고 숨막히는 대출 빚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신용대출을 어떻게 갚으면 좋을까요? 2%대로 받은 신용대출 금리가 3.68%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부부의 인생 고민거리입니다. 기간을 잡고 어떻게든 갚아 나가자니 순수하게 3년이 걸립니다. 요즘 기사에서 나오는 빚투, 영끌, 제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쩌다 산 아파트 집값이 올라 주제 파악 못하고 부자가 된 기분을 느끼며 취해 있었습니다. 결혼 4년차, 아직은 젊다는 생각에 화끈하게 소비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월부를 알았더라면 신혼 초부터 저축하면서 종잣돈 3천만 원까지는 모았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열심히 대출빚 갚아도 결국 제 처지는 종잣돈 영원히 있는 30대 중반 위기의 부부. 남들은 자산 불릴 동안 저희 부부는 대출 빚만을 갚게 되는 거죠. 하락장을 자산 상승의 기회로 만들지 못하는 것 같아 너무 답답합니다. 그냥 지출 통제를 열심히 하고 대출을 갚는 게 좋을까요? 뭐가 됐든 숨 쉬면서 살고 싶습니다. 최소한 빚에 허덕이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세 분이라면 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라는 고민을 보내주셨고요. 지금 30대 신혼부부 맞벌이이시고 지금 현재 실거주 한 채는 가지고 계세요. 집값이 오르긴 했지만 대출을 많이 받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변동금리 신용대출 때문에 달달이 벌어도 이게 남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금리는 오른다고 하고 집값은 또 떨어진다고 하니까 상당히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어떤 솔루션을 줄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제가 이 사연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다 이거 부자 되려고 이거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 지금 1주택자분들, 그러니까 뭐 무주택자분들도 계시겠지만 무주택자분들도 저희 방송 보시는 건 1주택자 되려고 보시는 거니까 1주택자의 상황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주택자분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아직 내 집 마련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배부른 소리 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이런 분들은 또 이게 고민인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1주택자분들이 좀 나뉘었습니다. 극명하게. 이분처럼 2018년에 집을 샀는데 집값이 막 2배가 됐어.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는 그거를 딱 보고 야 이게 장난이 아니네, 야 이거 내가 공부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실제로 투자도 하고 하면서 잘 된 분들이 있어요. 있죠. 월부에도 네, 있어요. 있어요. 월부에도 그분이 또 되게 잘 월부에서 내 집 마련했다가 이거 봐라 이게 되게 좋은 거네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좀 잘 되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이 사연자분처럼 내 집 마련 해놓고 집값 오르니까 나 부자 된 것 같아. 느낄 수 있죠. 당신 차가 바퀴가 2개밖에 안 굴러가? 4개 굴러가는 걸 바꿀래? 막 이런 식으로 바꾼다거나 여행 가고 막 피부과 다니고 막 그 쇠사들로 된 가방 사고 이거 비싼 거 1000만 원짜리 그런 거 그렇게 하면서 이게 한 3, 4년 지났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괜찮았어. 왜?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그치. 근데 최근 들어서 왜 안 오르지 집값? 그리고 금리가 올라. 내 대출 받았는데 그 금리 오르면서 내가 막 매달 빠져나간 이자가 막 10만 원, 20만 원씩 불어나.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놀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여기거든요. 그럼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1주택자분들은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투자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상황에서 뭘 알아야 되는지랑요. 또 하나, 무주택자분들 중에 내가 1주택자가 됐을 때 앞으로 미래를 그려나갈 때 어떻게 그려나가야 되겠다.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늘 내용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상황을 좀 정리해보면 맞벌이 신혼부부십니다. 두 분의 소득은 월 700만 원 정도. 그리고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고 두 분이 살고 계시고 450만 원 씁니다. 한 달에. 매달 250만 원 정도가 남고 있고 2018년에 수도권 모 지역에 3억 6천만 원 정도로 내 집 마련 아파트를 하셨는데 그게 지금 7억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2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대출은 2억 7천만 원이 있고 담보대출 2억에 그 신용대출 7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분이 그 대출을 한 6천만 원 정도 갚으신 것 같아요. 네, 4년 동안. 그리고 돈이 대출도 남았으니까 종잣돈 제로. 그치. 인 상황인 겁니다. 이분이 궁금하신 건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지금 있는 집 한 채를 어떻게 요긴하게 잘 써서 재테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요게 이분 궁금증 핵심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1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아 내가 요 집 요거 하나를 가지고 젊을 때 혹은 뭐 내가 아직 40대 50대 은퇴가 남았으니까 이 집 하나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볼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에 어떻게 재테크할 수 있는지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거와 관련된 주의사항도 몇 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집이 시세가 이 아파트가 매매가 7억 초반인데 전세가 4억 5천 정도 돼요. 네. 근데 이분 지금 빚이 대출이 2억 7천이죠? 그죠? 그러면 2억 7천이면 전세를 놓으면 4억 5천 전세를 놓으면은 돈이 1억 8천이 남겠죠. 네. 그러니까 4억 5천 전세금을 받아서 대출을 갚으면 남는 돈이 1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전세를 줬기 때문에 내가 그 집을 쓸 수 있다, 못 쓴다? 못 쓴다. 못 쓰죠. 나와야 돼. 나오고 대출을 다 갚아요. 대출 갚으면 1억 8천이 손에 쥐어지니까 이제 이 1억 8천 가지고 내 거주와 투자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접근 방식.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분이 사시는 지역이 수지거든요. 네. 근데 영통 같은 데 보면은 방 2개짜리 21평 구축 아파트 반전세가 1억에 뭐 한 40? 요 정도면 구할 수가 있어요. 그 1억에 40, 50, 뭐 많으면 60, 요 정도까지거든요. 네. 그럼 보세요. 글로 들어가요. 글로 들어가면 내가 지금 한 달에 매달 대출 원리금 갚는데 이분이 보내주신 거 보니까 100만 원이에요. 네. 여기 신용대출도 있어요. 2억 7천에. 근데 그거보다 한 40만 원 정도 덜 현금 유출이 일어나죠. 월세를 그쵸, 월세 내고도. 그러면서 동시에 8천만 원이 생기는 거죠. 그쵸? 그러면 그 8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원리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내 집에서 살면서 담보대출 갚으면 그 집이 내가 살 땐 요만큼이었는데 사고 나서 이만큼 올라왔죠. 그럼 이만큼 올라왔다는 건 이걸 통해서 이게 신용잔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돈을 융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시세가 올라갔다는 거, 융통할 수 있는 돈이 커졌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거기 살면 어떻게 돼요? 돈이 계속 묶여있죠.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돈을 내가 유용할 수 있는 돈을 빼내서 이걸로 투자를 하는 방식, 요렇게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일단 이거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있을 하셔야 것 돼요. 같아요. 장점은 내가 쉽게 말해서 돈이 일하게 하는 거죠. 내 엉덩이 밑에 깔려있는 게 아니라 돈이 일하게 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월세를 가게 되면, 그리고 남의 집에 살게 되면 지출 통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내 집이라는 것 때문에, 안정감 때문에 이런 재정적 경제 관념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아 내가 지금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돈 허투루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출 통제를 하게 되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 첫 번째로 당장 대가를 치러야 돼요. 뭐냐면 내가 수지 살다 영통 가야 돼. 그치. 노나님 수지에서 월세 구하면 안 돼요? 예, 수지에서 월세 구하면 남는 게 없어요. 시세가 더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필연적으로 쉽게 말하면 고생을 좀 해야 돼, 몸이. 몸테크. 몸이 고생을 좀 해줘야 돼. 근데 내가 이런 게 싫은 분들도 있거든요. 있죠. 돈은 벌고 싶은데 몸고생은 하기 싫은 분들이 있어요. 있어.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 시행하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위험하죠, 이게. 뭐 투자가 해서 잘 되면 좋지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잘 되고 안 되고는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권하는 거고 사실 저도 그냥 일반 월급쟁이에서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제가 일반 월급쟁이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주변에 그 투자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흥하신 분들을 보면 자기 돈을 깔고 앉아 있는 거 있지 않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도 아니고 그냥 전부 다예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든 그게 언제가 됐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 내가 돈을 몇 억을 깔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재테크를 하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의 실력이나 시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알고 지금 당장 쓰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개념을 안 상태에서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때 활용하는 거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한테. 네. 그렇게 이제 신용대출이나 이런 부분이 대출금리가 좀 부담이 되고 또 투자도 병행하고 싶으시다면 일단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주시고 네. 그 돈으로 대출을 모두 갚고 좀 먼 지역이지만 수원 영통에 21평 구축 방 2개 네. 다 알아보신 거죠. 직접 다 봤죠. 네이버 매물 찾아가지고 네, 봤어요. 1억에 40, 1억에 1억에 40에서 40에서 60까지 될 수도 60 사이. 있다. 그 보증금 5천에 나와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집주인들이 월세 더 받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부동산 사장님하고 얘기해가지고 보증금 너무 작으면은 월세 안 냈을 때 이거 까나가면 금방 보증금 날라가니까 보증금 1억 정도는 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조율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1억에 40 네. 오히려 이렇게 실거주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남은 돈 8천만 원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오히려 원하시는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장단점이 있다는 거를 또 너나님께서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장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물건 볼 줄도 모르는데 당장 돈 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준비해서 아, 나 이제 깔려있는 돈을 좀 내가 이제 그치. 써야겠다. 오히려 공부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돈을 빼고 갖고 있으면 이것도 이제 성금 녹는다고 또 이렇게 악수를 둘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이걸 먼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방송에 제가 사연을 보낼 때 신용금리가 3.6이었는데 네네. 이제 방송 보면서 또 바로 확인을 하니까 그게 4점대가 더 올라갔더라고요. 지금 계속 오르니까. 맞아요.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서. 네, 그리고 이제 오늘자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집값은 1억 정도가 더 빠졌고 이런 상황이라 일단은 최대한 지출을 줄이면서 이제 다른 말씀해주신 방법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당장 지출을 줄여야 될 것 같아서요. 아, 혹시 너나님 소득을 한 700만 원 정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네. 혹시 지금 한 달에 모으시는 금액은 얼마나 되세요? 지금 따로 저축은 전혀 안 하고 있고 네. 그냥 바로 신용 그 마이너스 통장에 갚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아, 그 마이너스 통장 한 달에 얼마나 갚으세요?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사실은 제가 좀 놀란 거는 저희한테 보내드린 거에서 보면은 1월에서 6월까지 그 지출 금액이 상당하시더라고요. 네. 그 소득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아, 네, 근데 맞습니다. 좀 희망을 본 거는 이제 그 직전 달의 지출은 정말 그 10분의 1로 줄였어요. 이거 지출을 90%를 줄이셨어요, 진짜. 줄일 거 생각하고 땡겨 쓰신 거 아니에요? 지출을 90%를 줄인 거 보고, 와,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사람이. 여러분, 90% 줄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할 수 있어. 되게 사실 저는, 할수 있어. 그래도, 이번 되게 노력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볼 때는 그 지난달에 지출 줄이신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정도로 유지하시면은 저는 될 것 같고요. 가급적 아이들이 없으면 저는 저희 이제 직원분들한테 만약에 미혼이면 50% 정도 저축하고 만약에 맞벌이면 60% 이상 저축하라고. 물론 이거는 대출 원리금이나 이자 갚는 거 포함해서겠죠. 네. 네네, 그렇게 좀 해놓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갑자기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좀 걱정되시죠? 아, 예. 근데 사실은 모자리나님, 네. 그 집값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네. 이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거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때는 막 그냥 이게 영원히 올라갈 줄 알아요. 뭐 1년에 모으려면은 2천만 원 모으기도 되게 빡빡한데 월급 모으려면은
집값은 2억씩 오르니까 아 이게 영원히 오르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계속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지출을 늘리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막상 하락장이 오고 금리가 올라가고 하면 그 대출이자가 늘어나고 이러면은 또 되게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자산시장에서 상승과 하락은 되게 당연한 거고 이거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린 거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좀 오래 가져가도 괜찮냐 라고 그걸 판단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근데 지금 집값이 1억 빠졌다고 해서 막 두려워하고 또 이제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예, 그러면은 그때 또 두려워하고 그러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모자리나님께서 이제 이거를 매도를 할 수도 있어요. 못 지키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걱정이 좀 되고 아,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뭐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도 있고 네. 역세권이고 인근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걸 그냥 가져가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종전에 솔직히 좀 인간적으로 솔직히 월급보다 더 쓰는 거 좀 그렇잖아요. 그거는 월급보다 아니 아무리 집값이 2억씩 오른다고 해서 매년 2억씩 오르는 게 아니잖아. 지금 네. 이 집을 솔직히 양심적으로 3억 6천 샀는데 이 집이 36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막말로. 그러니까 이 지출을 조금 좀 줄이시고 하락장에서는 네.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하락장에서는 내가 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이렇게 내가 급여를 좀 모아놓고 하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금리 네. 부분도 많이 올라가니까 걱정되시죠? 네네. 네,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지금 뭐 우리나라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상승하는 거를 되게 오래 기간 못 버텨요. 왜냐면 금리를 또 지금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물가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금리를 네. 올리는 거가 부득이한 부분이 있지만 또 금리를 너무 과도하게 잘못 올리면 사실 예전에 일본처럼 장기간 불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리가 올라가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길게 가지 않을 거다. 예전에 사실 제가 투자 막 시작할 때도 막 그 MB 정부에서 지금처럼 금리를 엄청 올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이자 부담 때문에 되게 두려워하시고 막 그때 이자 이율이 막 뭐 저는 그때 7% 8%까지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뭐 또 사실 또 그러고 나서 지나고 나면은 또 금리가 또 떨어지는 시기가 또 오거든요. 근데 너무 네. 지금 근데 제가 볼 때는 모자리나님이 너무 보니까 약간 현실만 보시는 것 같아. 현재만. 현재. 완전 까르페 디엠이야 거의. 또 뭐냐면 집값 올 때 막 써. 또 막 집값 떨어지는 막 두려워해. 이게 거의 다시 3억으로 갈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왜 모자리나님이 잘 샀냐고 얘기했냐면 이 집을 3.6억에 샀는데 지금 전세가 4.5억이잖아요. 네. 그럼 모자리나님은 이 집을 손해볼 일이 없어요. 네네. 그리고 이 금리 되게 많이 올라가고 하지만 어쨌든 그 전세금 이 집이 이자를 낸다 하더라도 그 이자를 내는 총합까지 합치면은 모자리나님은 이 집을 거의 손해보고 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져가시면 되고 저는 오히려 걱정이 중간에 팔아버릴까봐 그게 좀 걱정됐었고 그리고 그 신용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뭐 신용대출 지금 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 내시나요? 이자? 한 15만 원 안팎으로 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한 1% 정도 더 올라가니까 좀 거기서 조금 더 내겠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1% 올라갔으면 18만 원에서 20만 원 내겠네요? 네.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되게 가기가 힘드신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 그냥 마음이 마음이 힘들죠? 그놈의 마음이 진짜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다 팔게 만들어. 그냥 괜찮아요. 솔직히 뭐 지금 16만 원, 15만 원 내는데 이자 30만 원 내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자 30만 원 낸다 치면은 금리가 7.2%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로 제가 볼 때 모자리나님 상황이 뭐 이렇게 막 되게 힘들고 그러지 않아요, 솔직히. 갑자기 막 빨간 근데 딱지 붙고 막 그놈의 문제는 마음이 문제야. 카르페 디엠인데 마음이 문제니까. 근데 사실은 괜찮아요. 괜찮고, 왜냐하면 저는 섣불리 막 이렇게 행동을 하실까봐. 예,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여기 되게 잘 적으셨어요, 현명하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 계속 열심히 지금 아껴가지고 대출만 갖고 있는데 그럼 난 3년 뒤에 남은 건 아예 없는 빵원이 자산이 없고 집 한 채 있는데
그 집도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집은 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장기간 가져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는 집이고 오히려 그게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월급만으로 산다고 하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맞아요. 네. 그리고 이자가 아주 크게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는 돈을 모아서 그걸 투자금으로 활용할 것 같아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왜냐면 만약에 몇 년 뒤에 자본금이 없으면 사실은 뭔가 내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하락장이 오면은 사실 하락장에서 제일 빚을 발하는 건 현금이에요. 네.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솔직히 뭐 주식이랑 뭐 이런 거 되게 싼 거 알잖아요. 네. 근데 지금 주식 왜 못 들어가요? 예, 돈이 없어서 많이 못 들어가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지금 모자리나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 네. 금리도 뭐 물론 올라갈 거예요. 예, 올라가고 모자리나님이 최악의 상황에서는 정말 이자를 막 어마무지하게 30만 원 낼 수도 있어요. 지금 15만 원에서. 근데 그 정도는 제가 볼 때 감당 가능한 수준이고 그거는 일단은 감수하시고 내가 현금을 잘 모으셔가지고 하락장에서 또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불안하세요? 아, 네. 지금 최근에 이게 눈에 보이니까 갑자기 너무 불안해져서 너바나님 얘기해주신 대로 이거를 그냥 팔아버려야 되나까지 잠깐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제가 다른 거는 아니고요.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다른 분들한테도 이게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수영을 내가 할 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네.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 여기 이 뎁스가 1m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1m라는 걸 알면 어때요? 불안할까요? 아, 아니요. 내가 들어가 봤자 허리까지밖에 안 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내가 1m라는 표지판을 누가 치웠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불안해요. 그죠? 그 모든 불안과 걱정의 원인은 무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모자레님 이제 결혼한 지 얼마 4년차 신혼부부의 나이도 30대 초반이시니까 네.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언제나 구해줘부에서 도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거를 알고 대응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네. 뭔가가 불안하면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네. 내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렇죠. 공부하면 돼요. 알면 안 무서운 거예요. 알면은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너바님이 얘기해 주신 게 그거를 자세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 수 있게. 네. 그쵸? 네.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그 불안함이라는 게 돈과 관련된 거라면 저는 이런 방식을 쓰는데요. 숫자로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너바님 얘기하신 게 핵심은 이거거든요. 이자가 금리가 2%대 받았던 게 2배가 올랐다. 지금 2배 정도 올랐잖아요. 그쵸? 네. 4%대면. 그럼 옛날에 네. 내가 15만 원 냈으면 이제 30만 원 내는 거예요. 네. 대출이 많았으면 모르겠는데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대출이 그 이자 부담이 매달 15만 원이 늘었다. 물론 15만 원 아깝지. 엄청. 네. 근데 내가 딴 데서 15만 원 아끼면 되잖아요. 네. 네,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거 아니니까. 그죠? 여기서 또 2배 오른다 칩시다. 그러면 60만 원이 되겠죠? 네. 딴 데서 30만 원 아끼면 돼요. 왜? 제가 이거 그냥 속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자리아님이 소득이랑 지출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네.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로 써보시는 걸 권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네. 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알아요? 말? 네. 들어봤어요? 네. 이게 뭐냐면 순서가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수신을 먼저 하고 가정을 잘 돌보고 그 다음에 나라를 하면 천하를 통일할 그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세수 안 하고 화장품 발라도 돼요? 안 돼요. 머리 안 감고 왁스 발라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절약 안 하고 투자해도 돼요? 아, 안 돼요. 절약이 먼저인 거예요. 네. 지금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전부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 1주택을 활용해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로 물어보셔서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지만 정말 필요한 답변은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분하고 또 남편분 성실하시니까 네. 네, 그거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2세도 가지실 건데 우리 2세들이 부모님한테 보고 열심히 배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신혼생활 보내십시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지출을 확 줄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일단 제가 그 상반기에는 그 남편 일 때문에 이제 해외에 잠깐 있었어가지고 이제 해외에 있는 동안 더더욱 그 관념이 사라져서 막 더 썼구나. 많이 쓴 게 있었고
귀국을 해서 보니 이제 현실이 또 다시 아, 보이고 금리는 네. 막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 그래서 이제 6월쯤부터 이 월부를 거의 매일매일 보면서 아무것도 거의 안 하는 식으로 지출을 완전히 줄여버렸어요. 네, 그걸 이제 예, 앞으로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대로. 한 사람 월급은 안 들어온다 생각하시고, 외벌이다 생각하시고, 네, 한 사람 월급은 바짝 조여서 저축 늘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분 또 말씀 잘 해주셨고, 또 라이브 계속해서 시청해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